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이는 미국 뉴욕타임즈의 종군 기자였던 마가렛 히킨즈라는 기자가 우리나라 해병대의 혁혁한 전공을 극찬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우리 해병대의 용맹함, 그 용맹한 우리 해병대를 지휘하고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오늘의 파워피플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영의 파워피플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바로 2010년 제 30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이윤학준 사령관님이십니다. 사령관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번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년 전 해병대 사령관을 마치고 지금은 SKC 고문과 경운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윤학준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사령관님을 뵐 때 사복을 입으신 모습이 저는 너무 지금 잘 어울리시는데 과연 군복을 입으시는 이미지는 어떠셨을까 잘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사복이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그래도 나의 군복이 더 내 몸과 같은 옷일까요? 군복이 더 편안하지요. 사복을 여전히? 입은 모습이 네. 더 편안하다는 것은 좀 서운하게 들리는데요. 아직도 군복 입은 군인들을 보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쳐다보곤 합니다. 그것이 아마 군복에 대한 동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모 일간지에서 그 유니폼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제가 그 기획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유니폼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조직은 바로 군대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이 저와 같겠지만 사실 군대 또는 그 군 부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들 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참 사령관님을 만나 뵈면서 굉장히 지금부터 진행할 1시간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에 대한 조직도 결국은 사회하고 똑같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의 정말 99%는 총 들고 전방을 향해서 네. 정치 상황이 어땠든 네. 안보 상황이 어땠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뭐 방산 비리라든지 군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99%를 긍정적인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제 저는 아들이 셋인 엄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셋 다 군대를 보내야 될 엄마로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령관님 시선이 자꾸 저희 저를 정면지로 이렇게 봐주세요. 카메라를 보셔서 네. 두 분이서 마주 보면서 그냥 맞으세요. 마주 보려니까 좀 부담스러워. 정말 일방적 짝사랑의 시선을 계속 보내는 거죠 지금.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갈게요. 자, 코너부터 들어갈게요. 자, 네, 지금부터 진행할 저희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키워드로 알아보는 윤학준 사령관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제가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의 키워드를 보니까 꿈꾸는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키워드, 꿈꾸는 소년, 과연 여기에 꿈은 어떤 꿈을 꾸셨을 소년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자, 이 꿈꾸는 소년에 대한 스며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직접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쪽 보면서요? 네.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네. 6.25 참전 용사들까지 안보 강연을 가봤어요. 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주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꿈이요. 예. 안보 강연에서 하는 꿈의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분으로 나눠서 일부는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일부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의 꿈이 뭐냐 물어보고 네가 이 꿈을 이룩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되려면 운동을 잘해야 될 거고 우선 그 다음에는 어학을 공부해야 된다. 네.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진단 아닌 진단을 내려주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맨 처음에는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예, 갑자기 급 호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랬고 지나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는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법관에서의 영어 선생님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없었는 것 같아요. 우연한 변화인 것 같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해군사관학교를 가야겠구나. 네. 근데 그때 꿈은 또 다른 꿈은 기자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합격을 해놓고 또 신방과를 가려고 원서를 냈다가 담임 선생님이 안 써줘서 결국 이제 군인이 됐습니다. 참 하시고 싶으신 게 꿈 많은 소년이셨군요. 네. 처음에는 법관을 지망하셨다가 그리고 또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군사관학교의 그 멋진 유니폼과 이미지의 또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되시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기자의 꿈까지 네. 참 정말 꿈꾸는 소년과 꿈 많은 소년 둘 다가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의 어린 시절이군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이자 제목이 두 개의 이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름이 혹시 두 가지를 갖고 계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네. 효도 효자 효준이었어요. 이름이 유효준이란 이름이셨군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100일 날 네. 우리 외삼촌이 오셨는데 외삼촌이 한문을 좀 하신 분인데 네. 제 얼굴을 보더니 얘 효도할 상은 아니고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살겠다. 네. 그래서 즐거울 낙자로 바꾸자.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의 유낙준이라는 이 현재 이름을 갖게 되신 거군요. 예. 그럼 그 효준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으면 정말 효도하는 삶을 지금 제가 사실은 유낙준이라는 이름의 그 즐거운 낙자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사령관님은 전혀 소위 말해서 엄격한 규율과 또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절박한 군인의 이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주변 이 눈가의 주름이 굉장히 즐겁게 웃으실 때마다 굉장히 즐거운 인생이라는 정말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네요. 어떠셨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가 집성촌인데 네. 제가 태어나고 다음에 태어난 애가 네. 효준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네. 그래서 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생뻘이자 친구인데 네. 걔는 정말 효자예요. 네, 저는 이름대로 아주 즐겁게 네. 정말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도가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즐겁게 살다 보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글쎄요, 그 윤학준 사령관님이 보신 낭패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제가 정말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건 결정이 너무 젊은 시절에는 의사 결정이 너무 빨랐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빨라서 네. 이게 이미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을 만큼의 네.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이런 의사결정하는 문제들이 너무 빠른 것도 문제구나. 다른 사람의 참모들의 조언도 필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석사 논문에 네. 설문지에 그런 선물을 썼어요. 군인으로서 현재 받는 봉급에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보통 제 생각은 100이면 100 다 부족하다. 네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만족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이 그 질문을 하신 입장이고 예, 그 예. 질문지를 받아본 결과 네, 네. 만족한다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군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의사 결정할 때 신중하게 네. 그리고 남의 의견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엄청난 중책까지 오르신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는 그럼 지금 본인이 살아오셨던 그 쭉 인생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휘관으로서의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미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맹스러운 용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고 덕으로서의 조직과 부하들을 통솔하는 덕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참 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부하를 진심으로 아끼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덕장 스타일입니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쑥스럽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누구든지 네. 덕장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것을 감히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생도 시절에 입학해서 네네. 별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사관학교 시절에서요? 예. 네. 저는 그 동기생들이 시험 준비할 때 네. 침대에 자러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깊고 좁은 그릇이 되거라. 나는 넓은 그릇이 되겠노라 하고 자서 사실은 제 뒤에 몇 명 안 남았어요. 졸업할 때. 예. 그랬고 처음에 인간에서도 결혼하기 네.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놀고 한량이었죠 정말.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 본인과 한량 왠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사실은 군의 진급이란 체계가 네. 군의 성적에서 많이 좌우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고 또 어학에 대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미국 유학도 갔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 학위도 군의 시대에 받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한량인데 우리 애들이 보는 네. 아들, 딸이 보는 아버지가 노는 모습을 걔네들은 크면서 별로 못 봤다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운동을 하러 갔든지 아니면 일어나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그런 모습을 주로 봤다고요. 네. 세 가지죠. 텔레비 앞에서 자든지 공부하든지 운동하든지 그래서 철들고 이후에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령관님의 말씀을 인생에 살아오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 또는 게으르다라고 해서 부모들이 너무 옥죄고 재촉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사실은 요새 부모들이 굉장히 그 자녀들이 잘대로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너무 성급하게 아이들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막 몰아가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실 조금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오늘 저부터도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은 더 관대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야 우리 사령관님처럼 넓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초등학교 교육 가서 한번 부모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네. 했어요. 너의 꿈이 뭐냐? 너 부모하고 부모님하고 합의를 했느냐? 네네. 얘기가 돼 있느냐? 네. 그랬는데 첫 번째 관문은 너네 부모님이다. 너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너의 능력이니까 네. 좀 비굴해질지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를 네. 반드시 설득을 해라. 그러고 네가 그 단계에 넘어가야지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요새 아이들은 거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죠. 참 커지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구절이 그겁니다. 이 고등학교 때 잘 던지던 투수가 네. 실업팀이나 또 프로팀에 와서는 잘 못 던진 애들이 있어요. 네네. 걔네들은 너무 혹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좀 조숙한 거군요. 예, 머리를 좀 비워 넣으면 나중에 네. 들어갈 공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33기의 사관학교를 입학하셔서 저는 많이 놀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에너지를 그때 비축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제가 지금 들리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이 사령관님으로서 정말 전방의 최우선에 서시는 지휘관으로서의 그때 겪으셨던 여러 가지 사건,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연평도 그 포격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내용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령관님이 그때 당시에 지금 2010년도에 있었지요. 네. 연평도 네. 포격전. 그 포격전 당시에 그 최전방 사령관으로서의 그때 당시 전장 최일선에 계셨던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2010년 11월 23일 날 발생했던 일인데 11월 23일이었고 예. 불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바로 이번 달이네요. 네네.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다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5주년인데 뭐 저쪽에서 큰 이유 없이 네. 우리한테 도발을 했는데 네네. 우리 거기 대응을 했고 네. 또 2번에 대해 걸쳐 그렇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격을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일촉즉발 우리는 네. 정말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셨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가 이제는 뭐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내가 결정했는데 개인적으로 옛날에 6.25 전쟁 때 한강대교를 폭파한 그 책임자가 네. 사형을 당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나중에 이제 뭐 그게 한참 뒤에 네. 복원이 됐지만 혹시 나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네. 어, 나라의 운명을 정말 네. 한순간 짊어지셨네요. 내 가족이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나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네. 잘못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중압감은 대단했죠. 네.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예하부대 참모들이나 지휘관들이 준비도 잘했고 네. 훈련도 잘했고 또 건전하게 건의를 잘해서 네. 저는 그걸 결정했을 뿐이고 우리 그러니까 부하들이 네. 정말 잘했습니다. 전투도 잘했고 결심도 잘했고. 예. 연평도를 기습 폭격한 무강무도한 국기부대에게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치는 노력을 기습 공격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해병대를 죽고 다치게 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반드시 그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백배 천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이 분노와 적개심을 해병대 현역과 예병 모두가 뼈에 새겨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정말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서북 도서 방위 사령부라는 새로운 우리 군 부대가 창설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서북 도서입니다. 네.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 도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를 뭐 상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2011년 6월 15일 날 네. 서북 도서 방어 사령부를 창설했고 그를 현재까지 해병대 사령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서북 도서에 대한 많은 전력 보강이 돼서 네. 지금은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나 우리 군인들도 좀 마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는 고향이 포항이에요. 포항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죠. 사단. 사단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포항 시내 전 지역에서 해병대 복장을 한 군인들을 쉽게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 해병대 사령관님이라는 이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만나 뵀었던 그 수많은 해병대 분의 수장을 제가 지금 오늘 보고 있다는 굉장히 저에게는 마치 어렸을 때 그 경험을 오늘 응축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을 정말 저는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분을 이렇게 해서 좋아합니다 라는 좋은 분을 저희가 한 분 그분에게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저는 윤학준 사령관님 해군사관학교 6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 1980년대 초에 또 사관학교에 윤학준 사령관님께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우리 후배 사관학교를 지도하는 훈련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관 생도 시절의 스승이시죠. 그때부터 2011년도 무렵 전역할 무렵까지 약 한 30년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제가 쭉 지켜봐 왔습니다. 늘 매사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그 첫째 얘가 이제 남을 잘 평가는 하시지 않지만은 꼭 남을 평가하신다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늘 보시고 그걸 자랑하시고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쭉 인간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예를 든다면은 해병대 사령관까지 하였으니까 어찌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주변 사람을 독려하면서 일을 처리해 오셨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본 장점 중에 한 부분이고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령관님, 지금껏 늘 해 오셨던 듯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를 처리하시고 또 격이 없이 사람을 대해 오셨듯이 많은 사람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사령관 화이팅! 여러분 지금 보셨죠? 지금 우리 이 손종기님이라는 이 후배님은 바로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과 아주 깊은 인연과 함께 오정을 나누어 오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의 격려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손종기는 제 6년 후배이고 네. 또 저의 애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후배이자 제자이시군요. 제가 처음에 사관학교 들어왔을 때 제가 총검수를 가르쳤었고요. 네. 그동안 쭉 이제 30여 년 동안 저를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기도 많이 도와줬고 네. 또 직책상 기무부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감시도 해서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게 저를 잘 인도한 후배라고 생각하면서 네. 저는 마음속으로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소중한 이 후배이자 애제자이자 친구분에게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도 화답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믿음직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후배 종기야, 정말 그동안 함께 있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좋은 자는 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많이 도와주고 우리 함께 재밌게 살자. 두 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정과 또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격려의 메시지까지 저는 참 부럽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두 분께서 이 멋진 관계를 평생 동안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In that moment, I'm so strong. The things that I could do when I'm with you. Let's be together forever and ever. This love is made for us two. Nothing can break it, no one replace it. Who said that dreams can't come true?
지금 이제 지난번 그 연평도 포격전 이후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그 비슷한 시점에서 해병대 장학재단도 함께 설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해병대 장학재단은 과연 어떤 모임이고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그 처음에 네. 초대 사령관인 신현준 장군과 4대 사령관인 김성훈 장군께서 각각 1억씩을 평소에 내놓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전이 끝난 다음에 뭐 은행 또 건설협회 뭐 기업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셨죠. 그러니까 소위 성금이 답지한 거네요. 네, 돈이 답지했는데 네. 그 중에서 모 대기업 그 회장께서 3억을 내셨어요. 그래서 네. 이 돈을 갖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사실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은 병사들부터 네. 박사학위를 하는 간부들까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그 모기업 회장께서 2억을 추가로 더 내셔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병대 장학재단은 그 해병대 소위 군인 또는 그 군인과 가족들에게도 그럼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인가요? 처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는 그 설립 기념으로 네. 우리 전 간부들의 자녀, 네. 대학생 자녀들에게 모두 장학금을 적지만 네. 조금씩 줬고 지금은 군 간부들이나 병사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군 하면 예전에 군대와는 또 지금은 또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투명해지고 심지어 뭐 군대에서의 뭐 유튜브며 동영상이 거의 뭐 매일같이 올라와서 군대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에게 정말 이젠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상황까지는 이르렀지만 여전히 군대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가혹행위라든지 또는 뭐 관심사병에 대한 어떤 알려지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이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을 졸이는 것이 또 우리나라 군 장병을 둔 부모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군대에서의 복지 그리고 또 그런 군 자체에서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상황인데 거기에 뭔가 자기의 건강을 해치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후속적인 처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참 많습니다. 이런 군대에서의 복지와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윤학순 사령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까요? 넓게는 이제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네. 군 인권도 똑같은 인권이죠.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죠. 그래서 선발 과정부터 그거를 잘 가려내야 되고 네. 또 확실하게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장병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빨리 규정이나 법률을 고쳐서 네. 당연히 해주도록 해야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는데 그걸 개인적인 경비로 치료를 받게 한다? 아마 모든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군 부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러면 네. 100% 군의 책임을 지는데 그 이제 밖에서 진료할 수 있는 군의 예산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의 욕심은 무조건 더 좋은 병원,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 안 해주는 범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그 확인해서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사실은 군에서 병원에서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 군 의료진들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것도 살짝 그 재미있는 여담이라고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흔히 중고등학교 때 좀 자기 자녀가 좀 나약하거나 또는 뭔가 좀 더 강한 청소년으로 키우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고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소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해병대 캠프거든요. 이런 해병대 캠프도 직접 해병대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제 저희가 그 사회와 일원화되기 위한 차원에서 네. 지금도
여름 겨울에 네. 한 4차에 걸쳐서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직접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가 운영하는 네, 거군요. 네, 그거 이제 네.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녀들 교육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군에 보내기 전에 가정 교육하고 학교 교육이 잘 돼야지 군에 가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부모들은 집에서 교육 안 시키고 학교에서 엉망으로 자란 애를 놓고 군에 보내서 인간 돼서 오거라 이러는데 이건 언어 도단이죠. 21개월 동안에 네. 지금 군에 관련된 것도 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가정교육 집에서 남자애들도 설거지도 해보고 밥도 하고 네. 화장실 청소도 하는 것을 배워와야지만 바늘도 배우고 네. 그래야지만 군대 가서 적응 잘합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세요. 네. 네. 앞으로는 정말 꼭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 말씀처럼 화장실 청소도 바느질도 밥도 빨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로 키우겠습니다. 제가 윤학준 사령관님이 남양주가 고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남양주에 대한 지역 사랑이 또 각별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즉 남양주 지역 그리고 또한 나아가선 사실은 우리나라 전역을 지키셨던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 지역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에 대한 그 애정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이제 군대 이 오늘의 사법 모습처럼 이제 더 이상 군복을 입지는 않으시지요. 하지만 지역사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계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신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전 군칠순인으로서 이 군인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전방을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상황이 바뀌었든 안보 상황이 바뀌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은 칼을 들고 전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군인은. 특히나 우리나라는 참 또 각별한 상황이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전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북도소에 있는 NL 같은 부분을 어떤 정치적인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NLL이 무너지면 인천이 무너지는 거고 네. 인천이 무너지면 수도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거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격 권한은 지휘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격을 해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이 판단해서 지휘관이 하도록 그거는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지휘관의 그렇죠. 판단이 예. 100%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37년 동안 군복을 입고 이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밖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이 그런 나라를 지킨 일을 좀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울타리가 되고 싶은 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연평도 포격전이 있으면서 우리 그 부하들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부상자들에 대해서 그걸 돌려주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남양주는 그 서울의 베드타운입니다. 대부분 와서 잠만 자고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을 좀 들어오도록 고향의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천에 있는 모기업 같으면 1년에 법인세를 500억 이상 낸다 하고 포철에 있는 뭐 대기업도 보니까 그 이상으로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1년 쓴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들이에요. 네.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요.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 정말 37년 동안 군복을 입고 또 우리나라의 그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특수 상황에서의 전장을 지키셨던 분에게는 저는 꼭 이걸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이 견해가 정말 많은 수십 년 동안은 너무 극단적인 어떤 반공의 기치가 저희 전 사회를 지배를 했는데 또 그것이 너무 극단으로 흐르다 보니까 또 반대로 뭐 소위 이제 종북이다라고 할 정도의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인 소위 햇볕 정책을 지나서 너무 우호적인 그런 이 집단적인 의식도 좀 있었지만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 보다 올바른 시각이나 입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폭주현 이후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때까지 어떤 다른 협조 체제를 이루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네. 걔들은 그걸로 식량, 비축 식량을 쌓을 것이고 또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쓸 겁니다. 그래서 뭐 민간 차원에서 뭐 어린이 보호나 노약자들을 위한 네. 그런 체제는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 그건 곤란할 거로 생각하고요. 종북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옛날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전쟁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강 이남까지만 내려가면 남로당이 책임지고 다 공산화를 시켜놨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남로당에 해당하는 그게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들은 절대 기성세대는 손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주로 학생들 접근하기 쉬운 학생들한테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예. 아주 젊은 세대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아까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 이건 정말 윤학준 사령관님이시니까 또 그때 당시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최전방에 일선 사령관이셨으니까 아마 이제는 진짜 말씀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연평도 포격전 2010년도 당시에 있었던 그 포격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령관으로서 밝힐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격에 대한 권한은 그때 해병대 사령관한테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구도 그 사격에 대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위 뭐 청와대에서 뭐 보고가 들어갔냐, 뭐 누가 과연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는 지금 그때 현장 사령관인 본인에게 있으셨다는 얘기신 그렇죠.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결정해서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하 지휘관들의 권위를 받아서 네. 사격을 하도록 했던 것이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얼만큼을 해라, 고만해라, 더 쏴라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전부 청와대부터 국방부까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얼마든지 조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격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1차 사격 때는 6문 중에 3문을 사격을 했고 그러니까 포탄을 예. 포문을 지금 예. 세 가지가 그렇죠. 세 가지 포문을 열었다는 얘기신 거죠? 예. 네네. 두 번째는 5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 왜 그렇게 뿐이 사격을 못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장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한 발은 그 직전에 사격 훈련을 하다가 네. 불발탄이 생겨서 그는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다시 그를 해체하기는 못하니까 네. 한 문은 못 쓰는 거고 또 1차 사격 때 3문만 한 것은 2문은 북한 애들이 쏜 시편에 맞아서 거기 선이 끊어졌어요. 전기선이. 네. 그게 자동으로 사격하는 건데 그래서 1차 사격 때는 3문만 했고 네. 2차 사격 때는 우리 대원들이 그 고장난 2문에 대해서 선을 연결해서 수동으로 사격을 해가지고 네네. 2차 사격 때는 5문이 다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뭐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됐습니다만 왜 13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냐 이런 13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건 그 어떤 이제 말씀이신가요? 쟤네들이 사격을 하고 부터 13분 아, 대응 후에 사격이 예, 이루어진 예. 그 시간적 여유 텀이 13분 이후였다라는 예, 얘기시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뭐 교본보다는 긴 시간이지만 네. 포탄이 정말 수없이 내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데 우리 병사들이 처음에는 그걸 판단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네네. 그 정말 포연탄 속에 우리 대원들이 뛰어나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보통 목숨을 사람 내는 아니면 것이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미 육군 소장인데 이런 사항은 더 이상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을 네.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연평해전이라는 그 영화에서도요. 정말 사실은 그 연평해전 또 연평도 포격전 모두 다 결국은 그때 나이가 불과 20살에서 많아야 30살 된 그 정말 그 장병들 더더군다나 당장 저부터도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물며 훨씬 더 어린 그 어린 장병들이 갑자기 날아오는 그런 포격 또 어떤 배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저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서 정말 말 그대로 전투태세로서의 그런 사격이 이루어지고 또한 대응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놀라웠어요.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훈련이 없었으면 우리 해병 대원들이 거기 못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나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대장 하던 이제 김정수 대위 지금 이제 소령 진급했는데 그 친구가 키가 작고 네. 자그마해요. 지금 이제 소령 진급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쓰는 어떤 들은 얘기인데 밀리타리 머슬이라는 말이 있어요. 3,000번을 반복해서 훈련해야지만 그 근육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대응하려면 3,000번 이상 그 훈련을 반복했다는 얘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오늘 진영의 파워피플의 이 윤학준 사령관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이 말이 결코 외신 종군 기자의 공치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참 절감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떻게 지켜온 이 나라인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 정말 한 군인의 전형적인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느낌이 참 드네요. 오늘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과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마 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정말 묵묵히 목숨을 내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과 말씀 듣게 됐으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휘관으로서 근무할 때 있었던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포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도 전방에서 총칼을 들고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제 고향인 남양주에 세금을 많이 내는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고장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